Discrete Mathematics, Number Theory, Divisibility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Number Theory 많이 꼬이네. 동영상 강의인데요. 오늘은 뭐 대학교 학창시절 얘기를 좀 뭐 할까 생각하다가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조립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대전 출신들이라서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서울 학생들도 요즘은 잘 몰라요. 용던이라고, 용산 던전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요즘은 잘 알 길이 없죠. 그리고 갈 일이 없는 이유가 요즘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컴퓨존이니 아이코다니 뭐 레어피시니 뭐 이런 온라인 그 PC 조립하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부품 가격도 거의 균일하고, 그래서 잘 모르면 거기서 그냥 추천 PC를 사는 게 뭐 여러모로 가격도 크게 이제 손해보지 않으면서 좀 신뢰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눈탱이를 맞지 않는 방법이죠. 사실 저도 요즘은 거의 그 수준에서 사지 뭐 제가 일일이 조립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직접 조립을 한 게, 직접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부품이라도 조립을 한 게 대학원생 때쯤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뭐 저도 다 조립 대행업체에 완전히 맡겨서 그냥 완제품으로 받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대학교 제가 입학해서 3학년 때 4학년 때까지는 용산 전자상가에 가면은 몇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초보자가 가는 데가 이제 터미널 전자상가인데, 저는 터미널에는 사실은 안 갔고,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인데, 흔히 말하는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 좀 속된 표현, 나쁜 표현으로 용팔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좀 눈탱이 많이 치시는 분들을 그렇게 일컫는 거죠. 그분들의 유혹을 많이 당하고, 특히나 이제 좀 정보를 갖고 가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별로 없었고 PC통신에서도 정보가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A라는 그래픽 카드를 보고 갔는데 약간 뭐 브랜드가 다른 어떤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요. 진짜 잘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대신 이제 반대로 그래픽 카드면 그래픽 카드, 램이면 램의 종류는 또 많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생각하면 그래픽 카드로는 눈탱이 맞을 일이 별로 없었겠네. 그래픽 카드보다는 머더보드나 랜 카드 이런 것들, 사운드 카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다 내장이었는데, 예전에는 컴퓨터 사면 머더보드에다가 기판에다가 인터넷을 하기 위한 랜 카드와 스피커에 연결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기 위한 사운드 카드를 따로 달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랜 카드,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메모리, CPU를 다 달고 파워도 연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CD-ROM이랑 하드디스크도 달고, 그렇게 해야지 컴퓨터 한 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물론 키보드와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뭐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도 한 대쯤은 있어야 숙제할 때 쓸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걸 다 구성을 하려고 기본적인 스펙, 그러니까 성능 위주의 스펙만 적어가면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처럼 눈탱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하드가 그때 당시에 얼마였더라, 용량이 20기가였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20기가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50기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럼 하드 속도 이런 건 상관없고, 하드 브랜드 이런 것도 상관없이, 하드디스크 브랜드도 상관없이 그냥 용량만 따지는 그런 초보면은 제일 허접한 어디 거 주는 거예요. 뭐 머더보드도 마찬가지고, 머더보드는 아예 스펙 이란 것도 몰랐고, CD-ROM도 뭐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다 모르니까 다 최대한 허접한 걸로 그냥 성능만 맞춰서 달라라고, 제가 아는 성능만 맞춰서 달라라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친구랑 같이 가서. 그래서 그 견적을 한 군데서 받으면 눈탱이 맞을 것 같아서, 아참 던전은 그때는 전자랜드였어요. 전자랜드. 지금 농구단 아직도 하죠. 네, 그 전자랜드가 전철역에서 나와서 좀 걸으면 있는 큰 약간 컴퓨터 백화점 같은 그런 곳인데, 몰이죠, 몰. 개별 사업자들이 모여있는,
용산 전자상가 크게 몇 개 구역으로 돼 있고 각각의 구역들은 다 작은 그런 점포들로 구성돼 있어요. 교실 하나 정도의 가게들이죠. 커봤자. 그래서 그 전자랜드는 이제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 막 극장도 있고 막 되게 식당도 잘 돼 있고 좀 깔끔한 편이어서 초심자들이 가기 좋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컴퓨터 부품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나 뭐 CD 플레이어,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로 치면 MP3 플레이어,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안 쓰지만 뭐 그런 것들도 팔고 휴대폰도 팔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파는 그런 곳이어서 가전제품도 팔고 전자제품 백화점 같은 곳이어서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2층 3층에 아마 컴퓨터였나 그런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견적을 짜는 거죠. 한 군데 가가지고 받은 다음에 다른 군데 가가지고 또 받고. 근데 그때는 진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브랜드나 뭐 어떤 중요 성능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르기 때문에 한 군데서 받고 다른 데 가서 가격을 더 싸게 받으면 여기가 좋은가 보다 하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돌아다녀서 진짜 싸게 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예. 예를 들어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0만 원으로 사야 되는 걸 70만 원으로 산다. 하여튼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모니터까지. 그래서 왔는데 되게 허접하죠. 컴퓨터가 막 비빅거리고. 근데 뭐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컴퓨터만 돌아가면 되니까. 그 와중에 PC에 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로 스타크래프트가 깔려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한 2년 쓰다가 2년도 아니구나. 1년 쓰다가 대학교 2학년 후반인가 아니면 중반인가에 그 다시 PC를 조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돈 모으고 뭐 부모님한테 좀 받고 해서 그때 고등학교 1년 선배가 공대생이었는데 PC 조립을 좀 잘 알았어요. 제 룸메이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힐 때라서 다시 이제 용산으로 갔죠. 그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이제 그걸 좀 알 때 이제 가게 되면 가서 이제 막 스펙 정하고 막 이 부품 사고 저 부품 사고 막 램도 사고 막 해서 그 자취방에 와서 그걸 늘어뜨려 놓고 이제 꽂는 거예요. 하나씩 꽂아가면서 밤 10시가 막 되고 10시는 안 됐구나. 오후에 막 꽂고 했는데 중간까지 한 다음에 그 전류 테스터기로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게 쇼트가 날까봐. 그래서 여기로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다시 빼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지. 또 뭐가 안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럼 다시 또 이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용산을 가는 거예요. 제가 살던 곳에서 한 4, 50분 걸렸거든요. 또 가가지고 또 바꿔오는 거예요. 그걸 바꿔와서 다시 또 와가지고 다시 끼워보고 이제 된다. 된다. 그러면 이제 해서 조립하는 데만 진짜 반나절 걸려요. 반나절 걸리고 그 컴퓨터를 세워서 이제 모니터랑 키보드 연결하고 켜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삐빅 하고 이제 바이오스,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도 켜면은 잠깐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 나오는데 그 머더보드 자체에 내장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돌아가고 나서 이제 그 바이오스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여러분이 설치한 운영체제 윈도우를 이제 불러들여서 네가 운영체제니? 네가 그럼 이제 이 컴퓨터를 부팅해 라고 이제 하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윈도우가 CD로 있었기 때문에 CD롬에다가 이제 그 윈도우 CD를 넣고 이제 까는 거죠. 윈도우를 까는 거예요. 하나씩. 윈도우를 하나씩 깔면은 한 단계 한 단계 깔면서 이제 뭐 중간에 뭐 또 잘못되기도 하고 옵션이 뭐 어떻고 뭐 프린터가 안 잡히기도 하고 뭐 온갖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밤 10시 뭐 11시가 돼야지 비로소 이제 윈도우가 이렇게 짜잔 떠요. 그런 다음에 또 지금은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면 여러분이 맥을 쓰건 윈도우 10을 쓰건 컴퓨터를 켜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거나 맥 OS가 설치되어 있으면 다 끝나죠. 그때는 그래픽 카드 달았으면 그 그래픽 카드 제조사가 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그래픽 카드가 인식이 되고 사운드 카드도 그 사운드 카드 회사의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랜 카드도 마찬가지. 그걸 다 깔아야지만 컴퓨터가 그 각 부품을 인식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었어요. 그걸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랜 카드를 연결을 해서 사운드 카드에서 다 인식시키고 사운드 카드 인식됐으니까 거기다 스피커 물려가지고 이제 윈도우의 기본 음량 파일도 있어요. 클릭하면 뭐 디디딩 뭐 이런 소리 나는 거 소리 제대로 난다. 소리 진짜 좋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래픽카드 이제 끼우면은 기본 설정보다 이제 화질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랜카드 끼우면 그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인터넷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럼 이제 인터넷 되면 와 드디어 인터넷 된다 뭐
그랬던 그 날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 날은 제 인생을 길게 봐도 정말 즐거운 날 중에 하나예요. 몇 위 안에 꼽혀야 될 만큼. 그런 어떤 설렘과 낭만?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대폰을, 아이폰을 그냥 살 수 없고 부품을 하나씩 사서 집에서 아이폰을 조립해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iOS를 직접 깔아야 된다. 막 명령어를 쳐가면서 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는 그 아이폰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야. 밤 10시쯤에. 그럼 너무 설레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낭만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물어보면 대부분 다 노트북을 쓰고 있죠. 좀 게임을 많이 하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역시나 대부분 어디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받아왔겠죠. 그게 뭐 꼭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를 권장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학생이면 그 공대생이면 그런 얘기는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니터 컴퓨터를 이제 그 자기 방에서 뭐 다른 곳으로 자취방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선을 다 뽑고 가져왔을 때 무슨 선을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거나 뭐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 이제 한 발짝 정도만, 많이는 아니고 한 발짝 정도만 더 나아간다면 컴퓨터에다가 내가 하드 드라이브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드 드라이브 대신에 SSD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조금 창피한 거 아닌가? 아니면 누가 램을 공짜로 줬는데 램을 좀 끼워서 컴퓨터를 빠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조금 창피한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아직은 공대 교수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점점 더 안 해요. 점점 더 안 하는데 그냥 얘기를 해본 겁니다. 네, 그러면 옛날 사람과 함께 공업수학을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죠. 네, divisibility 이제 common divisor 공약수 파트입니다. 공약수랑 최대 공약수 설명하고 유클리드 알고리즘 설명하는 파트예요. 뭐 금방금방 이것도 지나갑니다. 집중하세요. 이거 뭐 다 알 텐데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수학적 언어로 이제 정의를 좀 깔끔하게 해보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못 쓰니?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이번 학기 제가 책상 세팅을 하면서 타블렛 각도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거보다는 잘 씁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커먼 디바이저는 CD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A와 B의 커먼 디바이저다 C가. 그거는 의미는 C가 A도 나누고 B도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B와 A가 모두 B가 C 곱하기 어떤 K고 A도 C 곱하기 어떤 L이고 K, L이 모두 정수인 그런 놈입니다. 네. 따라서 약수기 때문에 C는 0이 아니어야 돼요. 네. 이게 좀 빠지긴 했는데 ABC가 다 정수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D가 GCD Greatest Common Divisor 뭐겠어요? 최대 공약수겠죠. 최대 공약수인 경우에는 이 A와 B의 약수들 CD 중에서 제일 큰 어떤 놈이겠죠. 네,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런 함수로 네, 보통 표현을 한다라고 표기법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 1011 GCD of 0를 보면 0에 대해서 특이한 우리가 성질이 있었잖아요. 0은 모든 수들의 배수이고 모든 수를 다 약수로 갖기 때문에 0과 어떤 수의 그 공약수 혹은 최대 공약수를 GCD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R이 임의의 어떤 양의 정수일 때, 그러니까 모든 양의 정수 R에 대해서 R과 0의 GCD는 R 그 자신이 돼요. 왜 그러냐면 R은 R을 나눌 수 있죠. 그죠? 왜냐면 R이 R 곱하기 1이니까. 그죠? R은 0을 나눌 수 있어요. 왜? 앞에서도 봤지만 0은 R 곱하기 0이니까 몫은 0이 돼도 되거든요. 따라서
R과 0은 모두 0에 대한 뭐예요? 그러니까 R은 R과 0에 대해서 모두 약수예요. 그러니까 R과 0에 대한 CD인데 R의 약수 중에 R이 제일 크죠, 그죠? R 자기 자신보다 더 큰 R의 약수가 없기 때문에 R과 제로의 최대 공약수가 R이 됩니다. 그 얘기가 생략이 되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R과 0의 최대 공약수는 뭐다? 그러니까 어떤 정수와 0의 최대 공약수는 자기 자신이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에? 다음에 배우는 그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필수적인 건 아니고 다른 성질이 더 중요한데 요것도 잠깐 쓰인다는 거죠. 네. 짧죠? 요 페이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유클리디안 하면 유클리드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보통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발음상 알고리즘 이러니까 뭐 듬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알고리즘에서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발음하는 거죠. 영어로 발음한다기보다.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렘마, 이거 유클리드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진 이 렘마 정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A와 B가 정수이고 A도 B도 0이 아닐 때 이거 사실은 뭐 양의 정수인 경우에 보통 많이 적용이 되지만 뭐 아니라도 할 수는 있으니까요. A가 BQ 플러스 R로 표현이 될 때 BQ 플러스 R로 표현이 될 때 Q와 R이 다 정수고요. 그러면 원래는 A와 B에 우리가 GCD를 구하고 싶었던 것을 B와 R의 GCD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B에 대해서 B 곱하기 Q, 그러니까 B로 나눠서 Q의 몫을 갖고 R의 나머지를 갖는 이런 형태로 만들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와 B와 R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 근데 이게 나머지라서 B보다 더 작은 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작은 수의 최대 공약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A, B보다는 B, R이 숫자가 확 작아져요. 그럼 점점 작은 숫자를 바꿔가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집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을 제가 밑에다 해놨는데 이걸 뭐 꼭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뭐 간단하게 쓱쓱 설명할게요. 이 정도 증명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시킬 생각은 없으니까요. 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A와 B의 공약수면은 자동으로 B와 R의 공약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로 B와 R의 공약수면은 자동으로 A와 B의 공약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A와 B의 공약수들과 C와 D의 공약수들이 집합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다 모아놓은 집합이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공약수면 이쪽의 공약수면 이쪽의 공약수이기도 하고 이쪽의 공약수면 이쪽의 공약수이기도 하니까 서로 다 똑같겠죠. 내용이 개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공약수의 집합과 이쪽 공약수의 집합이 다 똑같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것도 당연히 똑같겠죠. 네,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나가는 건데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 A와 B의 공약수인 경우를 보면은 A와 B의 공약수를 C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A는 NC, B는 MC입니다. 당연히 N과 M이 모두 정수고요. 이거 지금 많이 생략해서 그냥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A가 BQ 플러스 R이니까 A와 B 자리에 NC와 MC를 넣으면 NC는 MCQ 플러스 R입니다. MCQ 플러스 R이요. 그럼 R은 C로 묶을 수 있어요. M-MQ인데 M-MQ가 역시나 이 부분이 얘가 정수에 속하죠. 그죠? 네. 따라서 저게 왜 계속 선택 상태로 남아있지? 네. 따라서 B와 R에 대해서도 R도 역시 C의 배수니까 R도 역시 C의 배수니까 B와 R에 대해서도 C가 공약수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C가 A와 B의 공약수라고 정리하고 시작했는데 R도 C의 배수가 됐으니까 네, 역시나 B와 R에 대해서도 공약수가 C가 된다. 뭐 A와 B와 R의 모두 공약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B와 R의 공약수가 C다 라고 했을 때 그 C는 A와 B의 공약수이기도 하다는 것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C를 지금 B와 R의 공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B를 KC, R을 LC라고, 저게 계속 안 지워져서 좀 불안하네. 네. 이렇게 둘 다 C에 대한 배수 형태로 나타내면 A는 BQ 플러스 R을 이렇게 표현하면 KCQ 플러스 LC니까 C로 역시 묶어주면 KQ 플러스 L입니다. 따라서 A와 B 역시 C를 공유하는 C의 배수이기 때문에 C가 공약수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1번과 2번을 합치면 A와 B의 공약수인 모든 놈들은 B와 R의 공약수이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역시 성립하기 때문에 한쪽을 다 나열한 것은 이쪽이랑 다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무조건 여기에도 적어야 되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도 무조건 적어야 되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값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GCD AB는 GCD BR과 같다.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정리입니다. 유클리드의 최대 공약수 관련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최대 공약수를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최대 공약수 계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24와 예를 들어 뭘 해야 되지? 1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2의 3승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5니까 겹치는 게 3.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 즉 소인수 분해를 해서 팩토라이제이션 with prime numbers, 소인수 분해를 해서 보통 구하잖아요. 그게 더 빠를 수는 있죠. 그게 더 빠를 수 있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서, 컴퓨터 입장에서 요걸 어떻게 더 빠르게 하는지 그걸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으로 하는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살펴본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유클리드 알고리즘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유클리드의란 뜻으로 뒤에 EAN을 붙이는데, EAN이 그 형용사를 위한 변형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여러분? 네, 유러피언 있죠. 유럽에다가 유러피언 이렇게 붙입니다. E로 끝나는 경우에 가끔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싶지 않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에 대한 예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1012 예제를 보시면 158과 36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가 일부러 안 나오게 해야지 단계가 많아져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제가 잠시 위로 사라져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해야 되는 거를 GCD AB 158과 36이라고 적으면 큰 거에서 작은 순서로 적어야 돼요. 점점 작은 순서로 가려는 거니까 36에서 158로 하면은 그래도 되기는 한데 큰 도움이 안 돼요. 보겠습니다. 158과 36으로 하면 158, 36은 36 곱하기 3은 64, 24에서 144가 되고 남은 게 14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얘랑 얘를 하려던 거를 36과 14로 바꿔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앞에서 본 것처럼 158과 36의 최대 공약수를 36과 14의 최대 공약수로 구해도 그 값은 똑같다 라는 유클리드 알고리즘 정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이제 36과 14가 됐으니까 36은 14 곱하기 2 하면 28이죠. 거기다 8을 더하면 되니까 원래 역시 요거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던 것이 14와 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걸로 바뀝니다. 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14와 8입니다. 그럼 14는 8 곱하기 1 더하기 6이 되니까 8과 6이 됐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GCD 8, 6까지 내려갔죠. 8, 6이면 이제 그냥 암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가보는 거죠. 8은 6 곱하기 1의 2니까 6과 2입니다. 6과 2죠. 이미 나눠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해보기 위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6은 2 곱하기 3의 0이에요. 그러면 2와 0인데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0과 어떤 수의 GCD 최대 공약수는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가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을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GCD 158에 36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 외에는 둘이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놈을 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되게 지금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뭐 이런 문제는 제가 많이 내요 보통. 네. 보통 많이 내게 되고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다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너무 귀찮지? 너무 손으로 계산한 걸 이렇게 다 쓰지 않고 객관식으로 낼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보통 문제 낼 때 뭐 어쨌든 주관식으로 내더라도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휙휙휙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제 모듈러 파트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보면 유클리드 알고리즘까지 쿼션트 리메인더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했는데 요거에 약간 확장된 디비저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나눗셈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약간 더 확장된 거를 한 가지 개념을 배우고 그걸 응용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파트를 다 아주 상세히는 못하고요. 네. 상세히 할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모듈러라는 게 있어요. 네. 모듈러 개념에서 콩그루언트 합동, 우리가 그 도형에 합동할 때 합동이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네. 합동의 개념이 있는데 m과 n이 콩그루언트 하다는 거, 모드 d를 기준으로, 모듈러 d를 기준으로 콩그루언트 하다는 거는 m과 n을 뺐을 때의 간격이 d의 배수이다. d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둘 다 d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같다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7로 하고 있으니까 10을 모두 7로 하면 3이 나오는데 17도 모두 7로 하면 3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0과 17이 콩그루언트한 거예요.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콩그루언트한 거예요. 밑에 그래서 짧은 예제를 하나 바로 만들어놨죠. 모듈러 콩그루언트의 그 예제로 25와 17이 모두 8에 대해서 콩그루언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와 17을 빼면 딱 8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8 차이가 아니라 16 차이, 24 차이 나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콩그루언트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지금 뭐 5월달이든 6월달이든 5월 10일이 무슨 요일이면 5월 17일도 같은 요일이잖아요. 7번씩 반복 7개씩 이렇게 돌아가니까 일주일이 그런 걸 우리가 콩그루언트 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 3시면은 12시간 후에도 3시잖아요. 시계가 이제 12단위로 돌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양띠인데 저보다 12살 어린 사람도 양띠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24살 어린 사람도 양띠고 그런 걸 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콩그루언트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일정 주기로 반복되는 거를 했을 때 거기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걸 콩그루언트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계의 같은 시간, 같은 요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콩그루언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배움 쿼션트 리메인더를 응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n이 a와 b의 차이가 n에 의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a와 b는 n으로 나누었을 때 몇 배가 되는 그런 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방금 본 것처럼 모드 n에 대해서 모듈러 n에서 a와 b가 콩그루언트하다 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a가 b 플러스 n의 k배, 즉 a 빼기 b가 n의 k배, k의 배수인 형태다. 네, 그렇죠. 10과 17이 7의 뭐 한 배 이런 형태가 되듯이 그런 형태다 이거고, 앞에서 말했지만 두 개가 나머지가 같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플로어를 이용하려면 a 빼기 n의 n분의 a의 플로어, 이게 이제 몫이죠. 네, 이것도 몫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a를 n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네,
M 모드 A 모드 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B 모드 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다 똑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모듈러에서 콩그런트가 뭐냐 하면 그런 거 이렇게 반복 7 단위로 반복됐을 때 7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두 놈 7개씩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시계면은 12 뭐 1년 12달도 12니까 12 뭐 띠도 12니까 12 좀 다른 거 없나?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콩그런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모듈러를 가지고 좀 다른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쿼션트 리메인더라고 되어 있냐? 여기 모듈러 아리스메틱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모듈러의 대수항, 모듈러를 이용한 그 대수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아리스메틱을 하는 그 성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A, B, C, D, N이 다 정수고 N이 1보다 큰 경우 1 가지고 모듈러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A와 C가 지금 모듈러 N에 대해서 같고 콩그런트하고 B와 D가 모드 N에 대해서 콩그런트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일이다 치면은 A와 C는 서로 날짜는 다르지만 둘 다 수요일이고 B와 D는 서로 날짜는 역시 다르지만 둘 다 뭐 목요일이다 뭐 이런 형태의 지금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D는 같은 콩그런트가 돼요. 물론 그게 원래 A나 원래 B나 원래 C나 원래 D의 그 모듈러 N에 대한 나머지 값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봤지만 이쪽은 둘 다 화요일이고 예를 들어서 2라고 하죠. 모듈러 7에 대해서 이쪽은 예를 들어 목요일 그래서 모듈러로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더하면 뭐 뒤에 뭐 몫이 달라지고 뭐 어쩌고는 상관없이 나머지는 이쪽은 6이 될 거고 C와 D를 더해도 이쪽도 6이 될 거예요.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듈러는 2와 4였는데 6이 생겼으니까 그 이전의 값들과 똑같진 않지만 새로운 값이 나오되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거죠. 네,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가져왔으니까 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씩 가져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 1로 빼고 여기서 하나 이쪽으로 빼면은 A 빼기 B는 마이너스 2니까 7 기준으로 마이너스 2라는 거는 플러스 5가 되겠죠. 이쪽도 플러스 5가 됩니다. 둘 다 금요일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고 역시나 왼쪽에서 하나 AC 중에 하나 BD 중에 하나씩 곱해 나가는 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2, 4면 8이잖아요. 8이면 1이죠. 뭐 1. 그죠? 예, 1이 남습니다. CD 역시 8, 그럼 1이 남습니다. 둘 다 월요일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A의 M승 그리고 C의 M승 그러니까 둘 다 모듈러면은 그 A끼리 곱하고 C끼리 곱해도 모듈러로 같다는 겁니다. 네. 2 곱하기 2니까 4고 C도 2 곱하기 2니까 4예요. 거기다가 또 똑같은 걸 곱하면 A를 한 번 더 곱하면 또 2를 곱하면 8 똑같아요. 그럼 8은 이제 모듈러로는 1이죠. 1입니다. 계속 이렇게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이용을 해서 그 실제 복잡한 그 큰 숫자에 대한 모듈러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듈러 아리스메틱의 그 예들을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한 모듈러 아리스메틱입니다. 첫 번째, 1은 1과 7이 모듈러로 같고 2와 8이 모듈러로 같은 경우입니다. 모듈러 6에 대해서. 그래서 A, B, C, D 위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어지간히 다 해본 거예요. 더하는 거 우선 해봤고요. 7 더하기 8 뒤에 것들 7 더하기 8 하면 15. 그 다음에 앞에 거 뭐 7을 더하기 8 하면은 7이 모듈러니까 7이 모두 6에 대해서 1이니까 1 8은 모두 6에 대해서 2니까 하면은 1 더하기 2랑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네.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더하고 생각을 해도 7 더하기 8이면 15잖아요. 그럼 모두 6에 대해서 6이 12하고 3이 되죠. 그 다음 1 더하기 2는 그냥 3이죠. 네, 따라서 같습니다. 7 곱하기 8과 1 곱하기 2 7, 8에 56이면 9, 6에 54면 2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2면 2죠. 네,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의 3승과 2의 3승. 8의 3승을 하면 64 곱하기 8이면 64를 우선 6으로 먼저 모듈러를 해주면 얼마예요? 64면은 4죠. 4, 8에 8도 해도 되지만 32면은 6, 5, 30 하면 2죠. 2. 그러면 2의 3승 하면은 8이죠. 2의 3승 하면 8이니까 이거는 역시 모듈러로 2입니다. 같죠? 네. 뭐 그냥 위에서 다 해봤던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7의 제곱에다가 8, 1의 제곱에다가 8이니까 7의 제곱은 뭐 7, 7에 49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7이 이미 모듈러 1이니까 1의 제곱 곱하기 8은 2죠. 네, 그러면 2입니다. 뭐 한 번만에 계산되죠. 이렇게 길게 계산 안 해도 되고 최대한 자세하게 쓴 거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후딱후딱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이제 모듈러 아리스메틱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큰 숫자. example 1015 보면 라지 넘버 아주 큰 숫자의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건데요. 네. 이걸 제가 안 써놨군요. 모드 얼마인지. 이게 지금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지? 네. 네. 모드 20입니다. 네, 모드 20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모드 20에 대해서 14의 30승이 모드 20에 대해서 어떤 값과 콩그루언트 하냐, 즉 다시 말해서 그냥 20으로 나눠서 얼마가 생기느냐 나머지가 알아보자는 건데요. 14의 30승을 분해를 했을 때 30을 2, 4, 8, 16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마침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한 1이나 2를 하나씩 더 해주면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딱 14의 30승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위에 지수의 그 덧셈은 아래쪽에서는 14의 16승 곱하기 14의 8승 곱하기 14의 4승 곱하기 14의 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 배씩 되는 걸 했냐 하면 계속 제곱해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복해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선 14의 제곱을 보면은 196이죠. 네, 196이면 20으로 나눴을 때 얼마죠? 180까지는 되고 16이 남습니다. 그래서 14의 제곱은 16과 콩그루언트 합니다. 14의 제곱이 16과 콩그루언트 하기 때문에 14의 4승은 14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1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16의 제곱은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16의 제곱을 정 계산하기 힘들다. 그럼 16 곱하기 2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32 곱하기 8 하면 그죠? 32는 20에 대해서 12잖아요. 12 곱하기 8 하면은 8, 26해서 96이죠. 96 하면은 20으로 4개 하면 80 한 다음에 96이니까 1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한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위로 가서 잠깐 가렸네요. 이건 또 16 곱하기 2 곱하기 8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뭐 똑같이 나오지만 16 곱하기 16은 256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그래서 256이면 240에다가 16이 남죠.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은 건 계속 반복돼서 그래요. 따라서 14의 제곱, 즉 16의 제곱은 콩그루언트가 또 1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의 8승은 14의 4승의 제곱이니까 또 14의 4승이 그 16이 됐으니까 이 자리에 또 16을 넣을 수 있죠. 그럼 또 16의 제곱이 되니까 또 똑같죠. 16. 14의 8승은 14의 16승은 14의 8승의 제곱이니까 또 16의 제곱이 돼요. 그럼 또 16입니다. 따라서 14의 16, 8, 4, 2는 다 16, 16, 16, 16. 그럼 16의 4승이니까 16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16의 제곱은 또 16이에요. 16. 그럼 또 제곱이니까 또 16. 그래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이게 14의 30승이라는 수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걔를 2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나올 거냐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큰 수의 나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는데 뭐 암호나 이런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암호학에 쓰이는 그 정리의 하나, 그 페르마의 작은 정리라고 불리는, 네. 페르마의 대정리, 페르마의 마지막 대정리가 아니고 마지막 정리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이제 풀렸죠. 네. A n승 플러스 B n승 C의 n승에서 n이 3보다 클 때 이 A, B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A, B, C가 없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그 앤드루 와일즈라는 그 영국 수학자분께서 푸셨죠. 네, 증명을 해내셨습니다. 기호로 된 200쪽짜리 논문입니다. 한 페이지 읽었나? 네, 엄두가 안 나서 못 읽었어요. 너무 어려워. 그런 순수 수학은 정말 좁은 세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좁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네. 그런 세계의 매력을 느끼고 흠뻑 빠져서 자기를 이렇게 내던지는 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에요. 아무튼 페르마의 작은 정리를 보시면 A가 정수이고 P가 뭐죠? 프라임 소수일 때 P가 A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P가 A의 약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안 나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그은 거죠. A의 P-1승은 P로 나눴을 때 딱 1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A를 한 번 더 곱하면 당연히 이제 이게 1에다가 A를 곱하는 거니까 A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리를 발견을 하세요. 그러니까 A에다가 P승이 아니고 P-1승을 하면은 P로 나눴을 때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몫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이 남습니다. 1이 남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페르마의 마지막이 아니라 작은 정리라고 해서 되게 좀 그 암호학에서 이제 이게 좀 쓰이는데 그것까지 지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기회를 가져볼게요. 네, 모듈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적인 응용을 하는 것 중에 뭐 제일 간단한 암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고전적인 암호예요. 네, 사이퍼를 이제 암호라고 하는데 사이퍼 애플리케이션 그 암호에 응용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저 사이퍼라 그래서 카이사르 시저가 이제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이제 그걸 미국에서는 이제 시저라고 읽어요. 그 로마어로는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사르 뭐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카이사르 키사르 정도가 맞을 텐데 그걸 이제 미국 애들은 줄리어스 시저라고 읽는 거죠. 네. 그걸 또 우린 또 가져와서 이제 시저라고 부르고 카이사르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제왕절개를 C-섹션, 시저 섹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C-섹션. 아무튼 카이사르 때부터 로마 때부터 쓰였다라는 암호책인데요. 정말 카이사르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이런 정도는 흔히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모듈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써진 원판이 있고 그걸 이렇게 뭐 키가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게 6이면 6칸을 돌리는 거예요. 6칸을 돌려서 원래 A부터 Z까지가 똑같이 써져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서로 다른 글자가 대칭되잖아요. 매칭되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키가 6개면은 6칸을 플레인 텍스트를 뒤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A가 G로 C는 I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A가 1이었는데 1, 2, 3, 4, 5, 6, 7 7번째 글자 G랑 대응이 되는 거죠. 이게 키 6의 의미입니다. 6칸을 간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암호로 바꾸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숫자가 끝난 뒤에는 이게 원통령에서 온 거니까 모듈러처럼 Z 다음에는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죠. A, B, C, D, E, F 시작하고 이 앞쪽도 역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모든 경우를 그 암호를 만들 수도 해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암호를 만드는 거라 그러고, 그걸 인크립트라고 합니다. 반대를 디크립트라고 합니다. 요즘 사고 나는 것 중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랜섬웨어 같은 경우가 그 있는 파일들을 다 인크립션, 암호화해가지고 이제 그 키를 자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내놓으면 풀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것도 인크립트입니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크립토커런시도 인크립티드 할 때 이 크립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플레인 텍스트 평문을 가져왔어요. 평문을 once 솔로, forever 솔로. 한 번 솔로는 영원한 솔로. 이런 끔찍한 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 가지고 하면 O는 U로, 두 번째 N은 T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once 솔로, forever 솔로가 UTIK, YURU, LUXK, BKX, YURU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물론 이건 이제 풀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평문에서 암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이 키가 6일 때 디크립션 하는 것도 암호를 해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INOIQKT 일단 I부터 볼까요? 암호가 I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INOIQT 그래서 해보면 치킨입니다. 거꾸로 해보면 그런 식으로 치킨 always goes with beer. 닭은 언제나 치킨은 언제나 맥주랑 먹어야지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과 사이퍼의 관계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키가 주어졌을 때 그 단어 그 글자를 보면 하나하나씩 대응시키면 플레인을 사이퍼를 플레인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간단한 암호 체계가 왜 실패했느냐? 이게 몇 개 안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암호문이 되게 길면은 일반 영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글자가 암호문에서도 가장 자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글자랑 이 글자를 대응시켜서 보면은 키가 몇 개 정도일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예를 들면 뭐 S나 뭘로 시작하는 게 제일 많더라? 하여튼 S인가 뭔가로 시작하는 단어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그 단어의 처음에 나오는 글자가 암호에서 뭐가 어떤 알파벳이 제일 많았는지를 보면은 그거랑 원래 우리가 평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알파벳이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요 정도 키 거리가 있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몇 개를 시도해 보면 금방 풀려요. 더 안 되는 경우는 뭐 키 기껏해야 뭐 26개 밖에 28개인가요? 밖에 없을 테니까 하나씩 다 넣어보면 금방 끝나요. 26개군요. 그러니까 26번만 시도하면은 우리가 그 중에 하나는 읽을 수 있는 문장이 쑥 나올 테니까 이거네 하고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저 사이퍼는 간단한 도구이기는 하나 그다지 그렇게 강력한 암호 체계는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모듈러를 배웠으니까 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를 배우고 지나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밌죠?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RSA 암호라 그래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론리 베스트, 아디 샤미르, 레오나르드 에이들먼이 그 만든 RSA 암호를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이제 그 기본 틀이 되는 DP 헬먼 키 익스체인지 더블락 방식은 제가 재밌는 링크 설명이 잘 된 링크를 하나 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링크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 좀 길어져서 더블락 방식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런 거예요. 박스가 있는데 자물쇠를 걸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그러면 우선 내가 자물쇠를 하나 걸고 상대한테 보내요. 그럼 상대가 받았을 때는 이 상태가 되죠. 그죠? 그럼 상대도 자기가 자물쇠를 걸어요. 그런 다음 다시 나한테 보내요. 그럼 내가 받았을 때는 이제 두 개의 자물쇠가 걸려 있는 상태니까 왜 이래?
그 중에 내가 건 자물쇠만 풀어요. 나는 내 자물쇠는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보내요. 그럼 상대는 자기가 건 자물쇠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자기 건 또 풀 수 있으니까 자기가 건 거니까 풀어요. 이러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최소 1개 이상의 자물쇠는 걸려 있기 때문에 절대 중간에 도둑 맞더라도 풀리지 않을 그런 보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블 키, 더블 락 방식이에요. 이거를 인터넷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한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걸 하는 방법인데, 그게 이제 DP 헬먼 그 키 교환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실제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키를 이렇게 교환하고 암호화된 문장은 그냥 보내요. 암호화된 코드는 그냥 보내는데 키를 이런 식으로, 도대체 키가 뭐야 상대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키를 교환해서 암호를 이제 다시 풀어서 이제 원래 파일로 내용으로 쓸 수가 있게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좀 더 발전시킨 게 RSA 방식입니다. 그래서 DP야만 그 키 교환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요 RSA 방식을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이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두 번 설명하기 싫어서 제가 한 번만 하는 거긴 한데, 앨리스가 키를 5로 정하고 키 두 개를 5와 11로 정했어요. 그래서 곱은 55가 됩니다. 앨리스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가 키를 하나 더 정해요. 1을 3으로 정하는데 조건이 P 빼기 1 곱하기 Q 빼기 1 한 것이 이제 5와 11에서 하나씩 뺐으니까 4와 10, 그래서 곱하면 40인데 40과 서로 소인수를 하나 더 정합니다. 2를 3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한테,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는 퍼블릭 키가 앨리스 입장에서 55와 3이 됩니다. 앨리스는 나는 55와 3의 퍼블릭 키, 공개 키를 갖고 있어요 라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외쳐.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55와 3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밥이 8과 9의 알파벳에 해당하는 하이를 보내고 싶어요. 앨리스에게 하이를 다른 사람은 모르게 보내고 싶어요. 왜 이걸 보내고 싶은지는 이제 우린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하이 8과 9 보내고 싶은 건 8과 9입니다. 그래서 밥 입장에서 8과 9를 보냅니다. 좀 이걸 가늘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공개 키가 3과 55와 3이기 때문에 8에 3승을 하고 모두 55를 하면 17이 돼요. 9에 3승을 하고 모두 55를 하면 14가 됩니다. 8과 9는 그 반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3과 55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17과 14를 공개한 채로 보냅니다. 공개한 상태로 보내요. 공개한 상태로. 네. 공개한 상태로 보내면은 이제 앨리스가 17과 14를 받았잖아요. 17과 14를 받았어요. 그런데 앨리스만 아는 정보가 지금 뭐가 있냐면, 앨리스만 아는 정보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5와 11이에요. 5와 11. 요건 앨리스만 아는 겁니다. 네. 밥은 앨리스의 키를 알지도 못해요. 공개 키만 알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17과 14를 만들어서 보내요. 그럼 앨리스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 5와 11을 가지고 다시 원래 값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D1을 P 빼기 1, Q 빼기 2를 곱한 다음에 그걸 모듈러로 해서 그 D 곱하기 2가 이 모듈러 기준으로 1이 되는 D를 찾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엄청 짜증나요. 이 과정이 핵 어렵습니다. 네, 개 어려운 과정이에요. D 곱하기 2가 요 모듈러, 자기만 알고 있는 요 값 P 빼기 1 곱하기 Q 빼기 1의 모듈러, 그러니까 40이죠. 모듈러 40 기준으로 곱하기 했을 때 1이 나오는 D를 찾아야 돼요. 찾으면은 27이 돼요. 27. 네, 27이 됩니다. 그럼 이 27을 가지고 17에다가 27승 모두 55를 하면은, 모두 55도 자기만 아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자기만 아는 거죠. 55는 자기만 아는 겁니다. 네, P와 Q를 자기만 아는 거니까. 그럼 17에 27승. 17은 공개된 키값입니다. 네, 17은 공개된 키값이죠. 17에 27승을 모두 55로 하고 14에 27승을 모두 55로 하면은, 그렇게 찾은 D를 가지고 응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원래 저 밥이 보내려고 했던 8과 9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은 서로 키를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밥은 앨리스의 키를 몰라요. 그런데 앨리스가 공개한 키만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변환을 해서 인크립트를 해서 보내면, 앨리스는 자기만 아는 정보, P 곱하기 Q가 55라는 자기만 아는 정보를 가지고 요 8과 9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요 3과 40이라는 거 보고, 특히 40이라는 걸 보고 55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40이라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40만 해도 8 곱하기 5일지 2 곱하기 10일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2 곱하기 20일지 4 곱하기 10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써요. 되게 큰 숫자를 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정말로 이 두 개의 수를 찾아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암호가 안 풀린다는 게, 이걸 브루털 포스,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씩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 숫자들을 역산으로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맨날 영화에 보면 양자 컴퓨팅 나오면은 암호가 RSA 암호가 다 뚫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양자 컴퓨팅이 이제 기존 컴퓨터보다 계산 시간이 뭐 수천 배, 수만 배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암호를 다 푸는데 뭐 예를 들어 몇 년, 개인 암호 하나를 푸는데 뭐 몇 년, 몇십 년 걸리던 것을 뭐 몇천 년 걸리던 것이 뭐 몇 개월 수준, 더 빨리는 뭐 몇 천일 수준, 몇십일 수준, 혹은 며칠, 하루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1만 일이면 대충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10,000배 빨라진다 그러면 10년 걸릴 30년 걸릴 게 하루 만에 되는 뭐 그런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암호의 복잡도를 하나만 올려버리면은 앞에 있었던 가지수에다가 또 몇백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꼭 RSA 암호가 이런 브루털 포스 방식으로 양자 컴퓨팅에서 뚫린다라고 볼 수는 없고, 뭐 다른 어떤 알고리즘과 결합을 하면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일단 양자 컴퓨팅도 상용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RSA가 만약에 뚫린다라면 뭐 DP-Hellman Key Exchange처럼 아예 더 이제 까다로운 어떤 더블락 방식을 또 다시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또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헛짓만 안 하면 암호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수, 특히 모듈러를 이용한 이런 성질들이 많이 쓰인다. 모듈러 모드 나머지를 계산하는 게, 모듈러 연산을 하는 것이 컴퓨터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응용 얘기 같이 해봤고요. 네, 좀 설명을 짧게 한다고 했는데 꽤 길죠, 그죠? 네, 그래서 DP-Hellman까지 하면은 좀 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인터넷 같은데 동영상 찾아보면 더 재밌는 설명도 많이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고 저도 재밌는 거 찾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챕터의 마지막은 되게 유명한 인터넷 밈 요리사죠. 실제 요리사세요. 이렇게 설탕이래, 소금 이렇게 뿌리는, 뭐 다른 것도 뿌리는 걸로 유명한 최현석 셰프님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 밈 짤에다가 지금 뭐라고 적혀있냐면, calculation, 계산, 1 plus 1 is 2, that's all. 1 더하기 1은 2야, 그게 전부지. 계산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할 줄 안다, 뭐 이런 뜻인데, 제가 밑에 써놨지만 We are not in that simple world.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네. 우리는 좀 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메일을 보낼 때, 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뭐 아니면 특히 뭐 공인인증서를 쓰거나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에서 결제를 할 때 그게 다 암호 처리가 되는 이유가 이런 수학적 성질들 때문이다. 네, 이런 것들을 모듈러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복잡한 계산을 이용한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필요성, 그 존재의 가치를 좀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뭐 안 받아들인다고 못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왕 공대를 다니고 이산수학을 배우고 있다면 그 원리 같은 거지. 대충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런 식의 이런 거야. 너 모듈러라고 아니야? 모듈러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런 멋진 말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넘버 시오리 파트가 원래는 더 길었을 수도 있고 더 짧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응용 부분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뭐 또 여러분들 입장에선 다행이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응용 파트를 좀 설명을 했다는 것이 뿌듯한 느낌입니다. 넘버 시어리의 디비저빌리티부터는 진짜 뭔가 좀 응용되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 배운 것들이 막 결합되고 막 이걸 또 증명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것들 사용하고 막 이걸 통해서 또 다른 형태 만들고 막 이렇게 쫙쫙쫙 이어지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단계마다 더 많은 어떤 예제들과 또 따름 정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생략을 하는 그 경우라고 봐야 돼요. 네, 너무 이렇게 주의가 그 확산되지 않도록 좀 집중해서 다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학기가 마지막으로 치달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점 지쳐 있을 텐데 좀 힘내서 맨날 힘내라고 하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한데 좀 다시 한번 뭔가 리프레시를 좀 하시고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친구랑 어디 가서 뭐 따뜻한 시원한 커피나 저 같으면 딸기 스무디, 딸기 바나나 스무디 생각만 해도 좋은데 딸기 바나나 스무디 같은 거 먹고 기분 좋게 다시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넘버 시오리 오랫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다음 동영상 혹은 뭐 문제풀이 동영상이 없으면 다음 뭐 후기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전해보네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